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연을 읽어주는 오늘의 실화사연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성은 물론 동성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남고를 다녔던 저는 우리 반 한 남자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봐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참 많이 받았었네요. 마음에도 없는 여자들과 대학생 때 사귀기도 했고요. 연애도 항상 여자들과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몰래 남자들을 만났었죠. 요즘 이태원 사고로 말들이 많은데 사고가 난 곳과 맞은편 골목에 있는 게이 골목에서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죠. 아내와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몰래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여자와 살면서 힘들어하는 남자들 말이에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는 그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욱더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 저를 의심조차 못했습니다. 평소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척 연기를 했고 아내와 잠자리도 꽤나 자주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할 때면 눈을 꼭 감고 제가 사랑했던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 첫사랑 이름, 얼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걔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지금쯤은 저처럼 나이 들고 늙었겠지만요. 걔는 제가 많이 좋아했던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면서 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저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겠네요. 걔는 그냥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어쨌든 아내와 관계 중 제가 어느 날 모르고 그 첫사랑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여보, 왜 자꾸 남자 이름을 불러? 민석이가 누구야? 내가 왜 자꾸 걔 이름을 부르지? 알잖아. 내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애 중에 민석이라고 있는데 내가 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뭐? 걔 생각을 왜 많이 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계 중에 회사 사람 이름을 부른다고? 이상해. 그러다가 아내가 제 일기장을 몰래 보게 되면서 제 사생활과 취향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불안했는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엔 제가 그런 남자들을 만날 수 없는 섬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아내는 제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여보, 내가 인터넷이랑 유튜브에서 봤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병이래. 미국에선 그거 치료비도 지원해준대.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한번 치료해보자. 우리 제주도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제주도에서도 시골 마을로 가자.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도 사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게 내키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생각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주변에 은퇴 후 귀농을 했다가 뭔가 마음이 다쳐서 올라오는 분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걸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가정을 버린 적도 없고 아내한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가면 돈도 돈대로 쓰게 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모로 제주도에 내려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주도가 익숙한 곳도 아니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살아본 지인들도 대부분 정착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일단 물가가 비싸고 관광객도 많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제주도로 가려고 하냐고 물어봐도 아내나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네요. 저는 노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딱 1년 살이만 해보자고 말이죠. 요즘 그런 것도 많이 하니까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고요. 제 말에 아내도 그러자고 동의를 해주더군요. 아내는 만약 제주도 살이가 본인 마음에 들고 제가 정신병을 고치면 무조건 정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는 일단 바다가 집에서 보였으면 좋겠어. 조금 멀리서라도 말이야. 1층 거실에서 보이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2층 거실에서라도 바다가 내려다 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잔디 깔린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고 낮은 돌담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마당에는 나무 그네가 있고 야외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어. 방은 4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당신은 마음대로 차키 못 쓴다? 혹시 모르잖아. 제주도에서 당신 같은 취향 가진 놈들이 있어서 당신이 만나고 다닐지. 저희 아내의 바람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네가 조용했으면 좋겠고 주차장은 넓었으면 좋겠고 마당에 큰 과실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등. 들어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저는 아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다 만족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부동산 가서 말하면 엄청 웃겠다. 욕심이 너무 많다고. 그냥 당신이 말한 것 중에 2가지 정도만 꼭 맞는 집을 찾아달라고 하자. 바다가 보이는 집, 잔디 마당이 있는 집, 이 정도로. 어때? 당분간은 우리 별장처럼 쓸 거지 완전히 내려갈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차까지 못 쓰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아내의 욕심이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재벌집 별장을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설득했죠. 그리고 절대 딴짓하지 않을 거니 자유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아내도 어쩔 수 없다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갈 때마다 느꼈던 거지만 제주도는 참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었죠.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오름도 좋고요. 저희는 부동산 중개사를 따라서 여기저기 저희가 말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더군다나 바다가 보이고 마당이 딸려있는 곳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보는 매물마다 솔직히 다 좋았습니다. 요즘엔 집을 워낙 잘 지어서 그런지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더군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건 가격이었습니다. 망설여지더군요. 제주도 별장 가격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 막연하게 제주도는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저희를 보더니 부동산 중개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가격이 저렴한 매물을 하나 보여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집이 왜 저렴하냐 물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들어왔죠. 사장님, 여기보다 훨씬 저렴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사실 중국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타운하우스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곳이거든요. 지금 몇 개 남아있는데 바다 보이고 잔디마당 있고요.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중국인이요? 아, 타운하우스면 몇 가구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괜찮을까 모르겠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요. 원래는 중국인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처음에 사셨던 중국분들도 중간에 한국분들한테 팔아버리셔서 이제는 대부분 한국분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부동산 중개사가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서 타운하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지금은 한국인밖에 없다는 말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 정말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중국인 취향에 맞춰 설계가 된 것 말고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2층 집에 마당이 딸려 있는데 아내가 원하는 바다도 훤히 보였습니다. 남양집으로 햇빛도 잘 들어왔고요. 방도 많았고 부엌도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 대상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했던 아내의 눈빛도 다시 반짝이더군요. 어머,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다니. 해변도 너무 예쁘고, 집들도 예쁘고, 가격만 맞다면 여기로 하고 싶네요. 무엇보다 제주도 시내랑 엄청 먼 것도 마음에 들어요. 우리 남편이 딴짓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 사모님, 남편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걸 들킨 적이 있으신 모양이지요? 사장님, 이제 딴짓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만 바라보면서 사세요. 아니,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 너무 좋다. 아내는 좋아서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관리도 잘 되는 편이었고 열가고 남짓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처음에 고려해놓고 있던 가격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현재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고 하셨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몇 명 더 있다며 부추기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안 그럼 다른 분들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저와 아내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죠. 섣부르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어찌나 마음에 든다고 빨리 계약하자고 졸랐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 저와 아내는 짐을 챙기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 별다르게 챙길 게 없었습니다. 내려가서 마당에 나무를 손질하고 잔디를 깎는 등 집안 청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오전, 오후 내내 집안 이곳저곳을 청소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서 바다를 내려보는데 기분이 좋더군요. 이제 제 남은 노후가 편해질 것 같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남자를 못 만나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 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았달까요? 그렇게 청소를 한 뒤 편하게 마당에 앉아서 아내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집 사람인 듯한 부부가 오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한눈에 봐도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분이 완전 제 첫사랑과 닮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슴이 뛰더군요. 이 동네가 정말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주시니 기분이 좋아서 바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당에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마음도 맞고 얼떨결이긴 했지만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면서는 사업을 중단하게 됐죠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희의 퇴직이 앞당겨진 셈이어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오게 됐네요. 사장님네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나이대도 비슷했고 퇴직해서 노후를 즐기러 온 것도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잘 통하더군요. 제주도까지 와서 이상한 이웃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마음에 잘 맞아서 금방 친구가 될 것 같았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조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이렇게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동안 제주도 내려와서 생활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유, 말해 뭐해요. 제주도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안에 고민거리는 여전하네요. 저희 아들 녀석이 결혼을 안 해서 고민입니다. 이놈이 말을 잘 안 들어서요. 명문대 나오고 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도 많은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손잡았다는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부러운데요. 혹시 사장님도 손자 있으세요? 그러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자식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걱정거리인 셈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희에게도 자식이 있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사장님,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야 가족들이 서로 끈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게 결혼 안 하겠다고 해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걱정할 자식도 없는걸요. 네? 자녀분이 없으세요? 아우 참 제가 말실수를 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저희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나중에 꼭 찾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네, 저희 아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제 말에 옆집 부부가 놀라더군요. 미안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는 어디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 편입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상처고 그 상처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아물질 않아서 아예 자식이 실종됐다는 말 자체를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주변에 동정을 받는 것도 싫고요. 말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도 싫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술을 마셔서 그런지 옛날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군요. 지금도 말을 하거나 아이 사진을 볼 때면 눈물부터 나니까요. 먼저 죽은 자식은 부모 가슴이 묻는 거라고 하는 말이 딱 맞더군요. 저희에게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단체에서 주선하는 중국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당시 같이 버스를 타고 있던 애들은 대부분 경상을 입었는데 저희 아들은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맨 앞칸에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도 고장이 나 있었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아들 찾으려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뒤져봤고 행여나 아이가 잘못됐을까봐 빈민가 소굴 같은 데 가서 몇 날 며칠을 우리 아이 닮은 아이를 찾아 헤매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도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시신이라도 찾으면 포기라도 할 텐데 아직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말을 하다가 결국 울먹거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간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붙잡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됐죠. 여행자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그 열악한 단체를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옆집 부부께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했나봐요. 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주책스럽게 옛날 얘기를 하고 말았네요. 이 차는 좀 밝은 데서 마실까요? 저는 장소를 옮겨서 이 차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거기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될 운명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 집은 묘하게 중국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나더군요. 빨간색 카펫이 깔려있고 금색의 장식품들이 그러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다는 말이 맞더군요. 온통 중국 관련 물품들도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가족 사진 안에 저희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스러운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 사진 속 아이가 저희 아이처럼 보였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분명 가족 사진인 것 같았죠. 사장님, 이 아이가 대체 누군가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옆집 남자에게 그 아이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분명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하고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는데도 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옆집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왜 그러세요? 저희 아들입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그 아이를 중국에서 일할 때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가 행여 상처받을까봐 어디 가서 입양했다고 말은 안 하는 편입니다만 저희 아이 사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놀라시는지요?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사심 없이 들어주세요. 사실은 말입니다. 저 아이 얼굴하고 잃어버린 저희 아이 얼굴하고 너무 닮아서 말입니다. 지금 너무 당혹스럽네요. 여보, 이리 와봐.
한번 잘 봐봐. 우리 아들하고 똑같지 않아?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무슨 사진? 우리 아들 사진이 왜 거기 있겠어? 술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좀 보란 말이야. 똑똑히 봐보라고. 제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너무 닮아서 말입니다. 쌍꺼풀이 진한 눈과 오똑한 코, 두터운 입술까지 완전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닮은 것도 닮은 거였지만 입양을 했다고 하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제 말의 분위기는 더 싸해졌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들 머릿속이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느 기관에서 입양해 왔는지 등등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자신이 입양해 온 아들이 설마 제주도에서 만난 옆집 사람의 친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았습니다. 아유, 사장님, 그 나이 또래 애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리움이 너무 크셔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사장님 마음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가 조선족 부모를 둔 아이를 입양하는 기관에서 데려온 거라서 사장님 부부하고는 연관이 없을 듯 합니다. 옆집 남자는 저희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지만 왠지 저희랑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미 술이 다 깬 상태였고 사진 속 아이가 저희 아이와 닮았다는 건 확실했죠. 게다가 나이도 동갑이었고 조선족 아이라는 말을 들으니 왠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집 남자가 입양해 왔다는 기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분에게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쪽 입양기관은 이미 많은 기록들이 버려진 상태였고 관리도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묻고 싶었죠. 혹시 기관의 아이들 중에 노숙을 하던 아이들이나 부모가 버린 아이들, 아니면 실종된 아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실종된 아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가능성 같은 거요. 말씀만 해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사리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행여나 우리 아들과 같은 사례가 있나 질문을 던졌어요. 비록 전화통화일 뿐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진심 때문인지 인터뷰를 해준 대가를 드린다고 해서 그런지 그분은 적극적으로 저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더군요. 네, 그럼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죠. 특히 예전에는 그렇게 입양을 보내거나 해서 돈을 벌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기록들도 대부분은 조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옆집 부부가 입양한 아들이 저희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바보 같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면 자식들을 잊고 살아야지 아직도 찾아 헤매고 다닌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놈이 괜히 결혼해서 여자 인생만 망치고 아들까지 잃고 참 병신 같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저희 아들이 아니면 또 한동안 더 힘들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도 저희 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꼭 찾을 생각이었죠. 어디 살아는 있는지, 죽었다면 어디 묻혀 있는지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오전에 중국 입양기관과 통화를 하고 오후에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난감한 부탁을 드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게 포기가 안 돼서 말입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얼굴을 보면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저희를 소개시켜 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머리카락 몇 개만 주시면 친자 검사도 한번 해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려내리더군요. 가슴에 묻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밤새 울면서 지냈던 때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중국에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던 기억도 났죠. 하지만 포기가 안 된다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만 있다면 바랄 게 없는데 이런 일이 제주도 별장에서 생길 거라곤, 이웃집 거실에 우리 아들의 사진이 걸려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죠. 일어나세요. 그렇게 정 원하신다면야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가슴에 한이 많으신 것 같네요. 주말에 저희 아들 보고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죠. 옆집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있던 저희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군요. 그리곤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저희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이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괜한 부탁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고마워. 당신이 제주도에 오자고 안 했으면 이렇게 우리 아들을 못 찾았을 거 아니야. 여보, 아직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긴 일러.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 나는 그게 잘 안 되네. 요즘 하루하루가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옆집 아들이 오기로 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못 보던 신발이 놓여 있더군요. 저희는 한눈에도 아들의 운동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여보, 지금 여기서부터 울면 어떡해.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잖아. 절대 저 아이한테 생모니, 생분이 하는 것도 묻지 말라고. 알았지? 그냥 우리는 그냥 얼굴 보러 온 이웃 주민일 뿐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표정 관리 좀 해. 알았지? 이런 신발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산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 아들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알겠어. 그래도 표정 관리라도 해볼게.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고 한 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키가 큰 젊은 남자가 있더군요. 저희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자세히 쳐다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와 달리 아내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정신을 놓고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티를 내고 말이죠. 여보, 아까 내가 말한 거 잊었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복화술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옆집 부부의 마음도 헤아려줘야 되니까요. 특히 그 아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내는 다시 주저앉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듣는데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어떡해. 우리 아들이 아니야, 여보. 내가 알잖아. 얼굴형도 저 사진하고 많이 달라.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엄마는 알잖아. 나는 딱 보면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안다고. 내 새끼니까. 근데 아니야. 딱 봐도 아니야. 아내의 말에 저도 옆집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어릴 때하고는 이목구비가 많이 달랐습니다. 저나 아내하고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만약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게다가 저희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었는데 단번에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당황해 있는데 그런 저희를 보더니 옆집 부부는 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나 하는 표정이었죠. 왜냐면 아들에게는 미리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옆집 이웃들을 보니 당황스럽겠죠. 엄마,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야.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미안해, 아들. 서울에서 와서 피곤할 텐데 괜히 붙잡고 있나 봐. 2층에 가서 쉬고 있어. 당황한 옆집 사모님은 아들을 얼른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아들도 무슨 말인지 궁금한 게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마지 못해서 올라가더군요. 이런 상황이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옆집 남자 또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조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얘 앞에서 하면 어떡해.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당연히 닮은 구석이 없지. 그걸 느낌으로 어떻게 안다는 거야? 안 되겠어. 여보, 우리 그냥 먼저 들어가자. 여보, 미안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고 말했어. 근데 진짜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했었는데 이게 다 우리의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집 부부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요. 이미 그 아이는 사장님 부부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텐데 애가 타는 건 그저 저희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괜히 옆집 부부와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시 사과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심란한 상태에서 마당에 나가 바다를 하나 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옆집 아들이 나오더군요. 담벼락이 낮아서 그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아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실종이 된 우리 아들이 저렇게만 잘 자라있다면 좋으련만 옆집 아들은 마당을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가더군요. 아마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중을 하고 있는 부부의 얼굴도 어두워 보이더군요. 우리 때문에 그 집의 분위기도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괜히 잘 크고 있는 입양가족의 분위기를 깬 것 같아서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옆집 남자가 먼저 저에게 오더군요. 마당에 있는 제게 무엇인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부탁하셨던 우리 아들 머리카락입니다. 저희도 어제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두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도 우리 아들과 아내를 지키고 싶기도 하고요. 확실한 결론이 나야 두 분도 포기를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한결 편하게 이웃 주민으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 그래도 어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가져다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저희도 마음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옆집 남자가 준 그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팩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어제 이후 줄곧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대했던 게 실망스럽게 끝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옆집에서 머리카락을 받은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게 될까봐 말이죠. 저는 혼자서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 그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가져다 주었죠. 혹시나 중간에 바뀌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길 속으로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다시는 아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편 배송도 믿지 못해서 직접 서울로 가서 그 결과지를 받았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종이를 들고 있는데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붙들고 한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더군요.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요. 그러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아내와 그 옆집 부부에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데 옆집 부부도 믿지 않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마음이 설레는 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옆집 아들의 얼굴도 떠오르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말이죠.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안겨서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내를 식탁에 앉게 하고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이 실룩거리고 있었죠. 저보고 좋은 일 있냐고 아내가 묻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그동안 옆집에서 준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그리고 오늘 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놀라지 마 여보? 글쎄 결과가 우리 친자래. 옆집 아들이 우리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봐봐, 이거 내가 두 눈으로 다 확인한 거야. 뭐? 여보? 진짜야? 정말 유전자 검사했어? 어머, 어떡해? 진짜? 우리 아들이야?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가 내민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기분이 얼떨떨하고 좋기만 했죠. 아내 또한 그걸 보더니 감격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맨 아들이 옆집의 아들이었다니요. 저와 아내는 한동안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더군요. 저와 아내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곤 서울에서 사들고 온 양주를 들고 옆집으로 찾아갔죠. 두 분이 저희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올 때쯤이 되었다고 두 분도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주잔에 양주를 잔뜩 채우고 나서 마신 뒤 드디어 그 결과지를 두 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너무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아드님이 저희의 친자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구나 싶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당황스럽네요. 진짜 친자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 아들의 친부모와 옆집에 살게 된 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기만 하네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입양을 해서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저희 아들을 뺏길 수는 없어요. 낳은 정보다야 기른 정 아니겠습니까? 입양을 처음 해올 때도 저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지 남의 집 아들 키운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두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희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저희가 무슨 염치로 아들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결과지를 꼭 아들에게 보여주십사 하고 말이지요. 말을 하는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허나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혼란스러울 테지만 그래도 친부모가 살아있고 우리가 그동안 너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해왔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하면서도 감정이 벅차올라서 말을 끝까지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두 아내들도 눈물을 글썽거렸죠. 그래도 두 사람 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내도 잘 참고 두 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아들과 만나면서 지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저희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벅차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그거 하나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내는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죠.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호적이 올리거나 같이 살게 해달라거나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을 저희 아들에게 말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같이 저녁이나 먹는 게 저희의 희망일 뿐입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먼 발치에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저 아내는 옆집 부부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죠. 그런 저희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는지 옆집 부부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다 말을 하겠다고요. 저희는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희 두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둘이나 생긴 우리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해서 저희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죠.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는 아들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아들은 현재의 부모와 아주 행복하게 컸으며 친부모가 나타났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생각하면 마음에 대못이 박힌 얘기였지만 저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었죠. 저희는 그저 이렇게 가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더니 아들이 저희를 안아주더군요. 그동안 친부모가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원망도 많이 했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겠더군요. 아들은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집에서 지내길 원했으니까요. 참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잘 컸더군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가 두 분 더 계시다고 생각할게요.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더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저를 낳아두시고 그동안 저를 찾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노후를 즐기세요. 제가 제주도 내려올 때마다 들르고 연락도 자주자주 드릴게요. 저희 아들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들은 사실 중 하나는 아들도 여자가 아닌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요즘 애들은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건 정신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취향의 문제니까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까지 게이라는 사실은 아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